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자, 간만에 좀 기사가 다운 기사. 이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속이 좀 시원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민변 출신의 기자분이 작성한 오마이뉴스의 기사인데, 자, 윤석열의 직무정지 취소 소송의 각하 처리를 한 법원의 판단. 이것은 윤석열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각하 결정이라는 어떤 속 시원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함께 그 기사 보시면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자, 기사 보시죠. 이건 윤석열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각하 결정이다. 김광민 기자입니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 부족한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다. 권력에 대해 법을 집행하면서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로 생각해왔다. 라는 것이 윤석열 이 양반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외쳤던 말이라고 하죠. 그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건국 이래 최대의 권력형 피해자가 본인이라는 식의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전직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고 법무부의 징계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걸었으며 국회에 출석해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 직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검찰 조직을 특수통 중심으로 바꿔 청와대든 국정원이든 기무사든 가릴 것 없이 강제 수사의 칼을 들이댔던 윤석열, 검찰을 건국 이래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자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비선출 권력으로서 경험해보지 못한 권력을 만들어갈 때 선출직 권력 청와대에 그것은 비례하여 왜소해졌다.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당해야 했고 관련도 없는 사건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이 수십 번 오르내리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윤석열은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을 누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압도하는 엘리트 권력에 의해서 능욕당하는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가 역전되는 공정과 법치가 무너져가는 상황의 주인공 윤석열은 스스로 권력형 피해자라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윤석열은 검찰을 지키기보다도 그가 자신을 억압했다 주장했던 그 권력을 얻겠다면서 검찰총장직을 던져버렸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정의를 위협하고 있으니 차라리 내가 대통령이 되어 정의를 세우겠다라는 그 행동,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에는 결정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죠. 억압의 상징이었던 직무정지와 징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것, 처분이 부당하다면 그것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처분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면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정의를 추구하겠다는, 스스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억압을 당한 검찰총장이라는 그가 직무정지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해놓고 이 검찰총장직을 관두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권에 도전한 것을 징계의 그 정당성에서 찾아왔던 것인데 그 정당성을 내던져버린 거라는 거죠. 지난 10일 법원, 윤석열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라면서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각하했죠. 취소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 그런데 윤석열 측 소송 대리인 송경식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옳다는 판단도 틀렸다는 판단도 아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자, 그러나 기자,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면 윤석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맞다라고 지적하죠. 이번 각하 판결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 불과하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둬 자신의 청구를 각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검찰총장직을 유지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냈어야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이 정의인지 불의인지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없애버렸다는 거죠. 결국 이번 각하 판단은 순전히 윤석열의 잘못이며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난 10월 2개월의 정직 처분이 오히려 가볍다면 취소 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따를 때 그가 검찰총장직을 유지했다고 해도 직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없었을 것. 결국 검찰총장직을 던져버린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 아닌 비선출 권력을 통해 선출 권력에 대항했던 그가 스스로 선출 권력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에 맞서 싸우다 핍박받은 피해자라면 끝까지 검찰총장으로 남아서 자신의 명예를 다시 세워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했을 것. 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소신을 지킨 검찰총장으로는 기억이 됐을 것인데 스스로 피해자가 아니라 권력에 기웃거리는 정치검찰의 기로에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 체제는 적지 않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심지어 현직 검사도 있었다라는 것을
것을 지적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판단받을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세상을 등져야 했는데 반면 윤석열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려버렸다라는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의 총장 재직 시절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고인들에게 고개라도 숙여야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검찰 출신들로 선대위를 구성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은 윤석열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각하 결정일 것이다 라고 아주 속 시원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간만에 속 시원한 기사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자, 아무튼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추윤 갈등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검찰과 언론의 프레임이 난무했던 당시의 상황이 막 떠올라요. 계속. 결국에는 추미애가 옳았다. 라는 그 이야기의 진실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있는 거죠. 자, 당시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사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 11월 24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요지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를 한 것을 제가 속보로 읽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만 한번 간단하게 함께 보도록 하죠. 이게 작년 11월 24일자 보도자료입니다. 자, 요지에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자, 2018년 말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에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당시 JTBC의 실질적 사주 홍석현이 지시하여 보도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되었다라고 주장한 변희재에 대해서 JTBC에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여 재판 중임에도 사건 관계자인 위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이 사건만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삼성과 관련된 사건도 수사 중이었죠. 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하고 사무종합건축사무소 계열사 위장 사건과 같이 이 삼성의 주요한 사건들을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삼성의 전달책으로 유명했던 그 홍석현을 만난 것은 심야의 향응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에도 참 다분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다음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의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이런 것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활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이 정부와 집권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고요. 당시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주요 사건의 재판부에 그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이거를 불법적으로 수집을 했던 거죠. 이건 공판 활동과 관련해서 전혀 관련이 없었던 거고요. 그저 재판부를 회유하고 협박하려는 목적, 그리고 윤석열이 특수통 그 라인에서의 수사에 그 잔뼈가 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통의 수사 기법 중 하나로 굳혀져 있는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수집되었다라는 점이 다분했던 사건이었죠.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속칭 윤석열 사단을 위한 제19 감싸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부터 보시죠.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감찰 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여러분들 이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이때 정말 충격적인 게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감찰 관련 규정상 윤석열한테 사실 그냥 감찰 개시하겠다, 감찰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에 대한 보고만 하는 것 외에는요 따로 조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이 뭐라고 해도 독립적인 어떤 그 감찰의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독립적인 감찰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한동수 감찰본부장한테 이거 이 언론의 동향을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자신의 말에 안 따를 것으로 보이니까 자신과 한동수 감찰본부장과 사이에서 그 1대1로 나눴던 그 문자 내용, 단톡방에 올라갔던 것도 아니고 1대1로 나눴던 문자 내용을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조선일보에다 흘려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온갖 보수지 언론들이 다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정치적 이유를 목적으로 해서 한동훈을 감찰하려고 했다, 뭐 윤석열에 대한 항명을 했다, 뭐 이런 프레임을 걸고 넘어졌죠. 자, 이건 제가
그때 조선일보가 정보를 흘렸던 당일날 이게 너무나 경악스러워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도 좀 함께 보시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의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나는 수사에서 손 떼겠소 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던 윤석열, 한동훈이 소지했던 휴대폰 이거 압수가 딱 되자마자 당황을 했던 거 아닙니까? 당황을 해서 바로 자신의 말을 뒤집고 요건에도 맞지 않던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했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문수사 자문단의 소집 요건은 그 수사 라인과 그 지휘 라인에서의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갈등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여부를 두고서 이 전문수사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건데 애초에 수사 개시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문수사 자문단을 구성을 시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하게 윤석열은 지휘와 감독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거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 하며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으로 하여금 인권부에 지시하여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문정 검사한테 본인이 감찰을 하시오라고 하면서 감찰 연구관직으로 이제 임명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이 감찰 업무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배정받았던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임명권에도 항명을 했고요. 그리고 부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를 통해서 명분이 없는 직무배제를 강행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의 시간을 끌었어요. 사실상 노골적인 수사를 방해했던 사건이었죠. 다음 내용 보시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 개시 사실을 보고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로 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를 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게 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보수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퇴임 후 정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하여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사실상 여러분들 그 발언만이었습니까? 발언만이 아니라 모든 수사와 기소의 그 방향성이 정부와 집권 여당을 향해서만 그 법의 칼날이 서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는 애초부터 정치에 발을 딛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검찰총장이라는 자신의 권한을 활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심지어는 한 언론사에서 하주가 윤석열 만나고 난 뒤에 뭔 얘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가 돌았습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그의 행동과 주변인들의 발언에서 이미 짐작이 되었던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자, 감찰 조사 일정 협의를 거부한 부분. 자,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 조사 일정을 협의를 요청을 했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 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는 등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했고, 그밖에 방문 조사 예정서도 수령을 거부했고, 시설 제공 협조 요청 역시도 불응했고, 방문 조사도 사실상 불응했지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 비슷한 내용이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대목인 겁니다. 이것도. 자, 이 중에서 지난 10월 달에 그 재판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한 내용과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방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한다. 그리고 면직 이상의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윤석열의 그 대권 후보의 명분은 이른 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번 달 10일 날, 지난 10일 날 징계의 위법성도 없었고 징계 전 직무배제 역시도 소송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각하 처분을 내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각하 처분의 내용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와 같은 판결문 중요한 대목은 다음 장에 체크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고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각하라고 하는 것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도 필요 없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윤석열의 사실상 패소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윤석열은 자신이 이제 무슨 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던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그 거짓된 가면이 또 한 차례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즉에 벗겨졌던 건데 검찰을 돕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메이저 보수지 언론들의 그 거짓된 보도 뒤에서 또다시 그 민낯을 숨겨왔던 거죠. 자, 윤석열이 검찰 관료로 25년간 재직을 하면서 남겼던 정의로운 흔적이라고 말했던 행보들은 그러니까 법의 칼날을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적으로 휘둘러 왔고 그 칼날이 심지어는 검찰개혁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불거진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자신과 자신의 처가 그리고 제19 정치 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선출직인 행정부 수장 대통령과 국민을 향하는 검찰 쿠데타의 형태로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정의로운 행보가 아니었죠.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의 이익 그를 위해서 움직였던 정황이 결국 모든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검찰보다도 지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때 보여줬던 그 검찰의 모습은 그 이전보다도 더 과감하고 더 뻔뻔하게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왔죠. 그래서 가히 검찰 쿠데타라고 칭해도 될 정도였고요. 그들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그 절망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검찰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고요. 어쨌든 간에 검찰총장이 결국에는 법이라는 도구와 그 정의를 수호해야 할 인권보호기관인 검찰을 이용해서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감시하고 특정 정당의 편에 서가지고 이익을 함께 공유해왔던 그 거악 카르텔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결국에는 윤석열의 대권 후보 도전의 명분은 지금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은 애초에 그 윤석열의 그 행보 자체가 상식에도 그리고 명분에도 정의에도 그 무엇 하나 맞지 않았던 것이라 그에 대한 정치적 권력계의 어떤 탄압이라는 것은 애초에 허상 같은 거였죠. 결국 그의 죄가 윤석열의 죄가 이제 판결을 통해서 만천하에 입증이 되었으니까 윤석열은 그 죄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고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가지고 모든 책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사죠.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해왔던 거짓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을 위해서다, 공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본인이 해왔던 말을 본인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죠. 그를 위해서라도 후보직에서 물러나서 처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본인이 말해왔던 이야기에 합당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이 후안무치한 윤석열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결과를 오히려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죠. 그가 해왔던 모든 거짓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란 그 직함을 내던지고 나서 대권에 도전한 이유가 온전히 자신의 정치적 욕심, 그 자신과 자신의 처가 그리고 측근의 이 비위 행위라는 것을 정치라는 대선 후보라는 쉴드를 통해서 이 난관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했던 꼼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보여왔던 이 무능과 무치의 행보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가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 정치보다는 어떤 자신의 비위 행위를 막아세우기 위한 하나의 그냥 단순한 쉴드에 불과했다. 정치에 철학만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려나가고 싶은 국가의 미래상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남이 그려준 그림에 대해서 본인은 공감도 이해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윤핵관이 써준 어떤 글이 적혀있는 종이라든가 아니면 프롬프터에 적혀있는 해석되어 있는 글만 읽었죠. 심지어는 자신이 바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공언까지 했던 바 그 모습이 최근에 이제 한 간담회에서 이준석한테 마이크 막 계속 토스하면서 프로토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결국 결론, 우리나라에 준비되지 않은 대선 후보 따위는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범죄 혐의점이 자신의 업적보다 많은 사람 역시도 필요 없다. 범죄자는 범죄자에 걸맞는 자리로 가야 된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